자, 이제 3교시는 최신 판례 재산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번입니다. 이거 이미 기출됐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책임 교수인 교수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돈을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제가 이제 계좌를 관리하면 숨기고 연구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거 사기죄가 되겠고요. 자, 93번입니다. 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서 기재해서 그것을 이제 믿게 해서 거짓말을 해서 사기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허위로 부풀렸으니까 기망이 있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사기죄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대출금 전부가 이득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고요. 자, 94번입니다. 자, 94번도 부풀렸어요. 이렇게. 이건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아파트 신축 관련되어서 은행에 주택건설 대출 자금을 신청하면서요. 주택은 밑줄. 자, 주택건설 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를 부풀렸죠? 부지 세무. 주택과 관계없는 땅의 가격을 속였죠. 이 주택건설 자금은 주택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부지 매매 가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 매매 가격을 부풀려서 대출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이제 사기죄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판례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부풀린 판례 두 개 있습니다. 자, 95번입니다. 자, 사기죄에 보호되는 법익은 재산이기 때문에 기망으로 인하여 이제 국가나 공공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2번.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한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성할 수 있다고 돈을 받았을 때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갑이 건물을 짓고 이제 국가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그 건설 기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자격증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공사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사람이 그 건설기사 자격증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했으면은 국가에게 반항하는 거죠. 그죠? 국가적 법익이라는 거는 국가에 반항하는 범죄입니다. 뇌물죄, 수뢰죄 다 똑같아요. 공무방해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에 반항하는 죄로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가 될지는 몰라도 사기죄는 아니라는 거지. 사기죄는 재산죄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기죄 되려면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짓겠다고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 챙겼다면, 돈만 받고 튀었다면 그게 사기죄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96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맨 앞에 국가 세무, 공공 세무, 국가나 공공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97번입니다. 자, 97번은 이제 소동사기의 내용들인데, 자, 이거는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꺽스 1번에 허위 주장과 기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기 고의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횡령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98번 가상자산 나오죠. 자, 가상자산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말하는데 정리할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을 기망해서 비트코인을 얻었어요. 그럼 사기죄 객체가 되는 제한상 이익이 되느냐? 맞아요. 자, 제한상 이익이 맞다. 비제한상이 그럼 틀린 말이에요. 재물 그 틀린 말이고 비재산이 아니라 재산, 물건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제한상 이익이에요. 자, 근데 제한상 이익에 관해서도 몰수가 가능하죠. 형법상 몰수는 안 되죠. 이익에 대해서. 근데 범죄수익은닉법이나 기타 배임 수재죄에서는 또 몰수가 돼요.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법정 화폐로 통화와 똑같은 보호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횡령 배임죄 객체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법정화폐와 동일한 취급이 없기 때문에 그 거래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것을 이체받은 사람이 그걸 사용했다 하더라도 횡령죄,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고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면 횡령죄죠. 근데 차고 송금된 가상자산을 인출하면 횡령죄 배임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99번은 이미 뭐 예전에 나왔던 전압인데 3.1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넣어놨어요. 자, 이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의 처분이 횡령죄가 아니란 판례가 나왔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신탁자, 갑이 수탁자, 부동산 처분. 그럼 1번.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데요. 이 둘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네, 무효이다 써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탁자, 수탁자 간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에 5번. 따라서 수탁자는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거잖아요. 등기를 말소해야 될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소유가 될 수 없다 이런 말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양정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신탁자에 대한 배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한 신뢰는 깨트려도 괜찮잖아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자, 5번.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실명법의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그 유예 기한에 실명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명의신탁 이에 따른 등기가 물권 변동 무효가 된 때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 약정이 그 금융실명제가 언제 시행됐습니까? 금융실명제 실명법이 1995년 시행됐죠. 그래서 명의신탁이 그 전에 있었건 후에 있었건 상관없이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런 판례예요. 자, 100번입니다. 자, 100번은 그 가수금 사건이에요. 자, 회사 자기가 이제 대표가 있고 회사가 있으면 자기 돈을 회사에 잠깐 맡겨두는 돈이 가수금이죠. 자기가 맡겨둔 돈이니까 꺼내는 것도 자유가 됩니다. 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수금 사건이에요. 자,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그 공장부지 매각 과정에서 받는 리베이트를 회사의 가수금으로 가수세무 임시로 맡겨두는 돈이에요. 그래서 입금한 뒤에 이를 인출해서 추징금 납부 사용했다면 자기가 맡긴 돈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할 판례가 101번에 있습니다. 자,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 주체와 본인은 분명히 별개인격이며 그러니까 회사 돈과 개인 돈은 다르다는 거예요.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 영도이사 횡령죄 성립하고 불법 영도이사로 업무상 보완 중인 회사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 성립을 하였다면 성립 동그라미. 그럼 별도의 가수금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수금 세무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자, 갑이 자기 돈을 회사에 맡겨뒀어요. 가수금 채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이 회사 돈을 빼들었단 말이에요. 돈을 빼들을 때 돈을 뺄 때부터 이거 가수금으로 맡긴 걸 빼는 겁니다. 말을 하고 뺐으면 무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회사 돈을 그냥 빼다가 쓴 거예요. 가수금 뺀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수금과 별개 돈을 뺐다고 평가하는 거죠. 제가 성립하는 겁니다. 성립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래? 그거 가수금을 뺀 거야. 이미 제가 성립한 다음에 변명하고 있는 거죠. 이건 기수가 된 거에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돈을 뺄 때 그냥 갖다 뺐으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이거 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 변제로 뺐쓰는 거야. 가수금 맡겨둔 거 그거 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빼야 돼요. 말을 하고 빼야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0번은 가수금이라고 말을 하고 뺀 사건이고요. 101번은 일단 빼서 쓴 다음에 가수금이라 또 변명한 사건입니다. 자, 102번. 자, 불법한 신뢰는 깨트려도 죄가 되지 않죠. 자, A가 갑한테 야, 너 병원 개설한 다음에 그 병원 개설 자금 맡길 테니까 잘 간수해. 근데 이 돈을 갖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맡긴 돈이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자금이었습니다. 불법이죠. 자, 불법한 신뢰였기 때문에 깨트려도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1번 보니까 키워드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행위와 준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이 되었다면 불법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자인지 여부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에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2번 피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라는 범죄 실현을 위해서 교부된 그 투자 명목권을 송금받아서 피해자를 보호하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불법 자금이니까 써도 괜찮은 겁니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죠. 자, 이제 103번입니다. 자, 채권 양도에서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이미 뭐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A가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예요. 그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B가 채권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갑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A는 채무를 B한테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B한테 갚아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수령했어요. 돈을 수령해가지고 양수인한테 가야 될 돈을 자기가 빼돌렸단 말이에요. 소업이. 그럼 과거 판례가 추심 수령한 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 돈은 채권 양도에 의해서 채권적으로 B한테 가야 될 건 맞지만 그 물건의 소유자는 갑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횡령죄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데 바뀐 겁니다. 무죄로 바뀌었어요. 자, 과거의 판례가 그래서 이제 채권 양도 사건이 있고 담보 목적의 채권 양도 사건이 있고 판례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권 양도에서의 소비는 횡령죄가 되고 담보 목적 소비는 죄가 안 된다 봤었는데 이제는 상관없어요. 담보 목적 채권 양도건 담보가 아닌 실제 채권 양도건 상관없이 횡령죄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자,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대응 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 추심 수령을 하였습니다. 이때 사기죄 성립하지 않고요. 뭐 빼돌릴 목적으로 받았다 그럼 사기죄 되겠죠. 네, 그런 특별한 문구가 없으면 사기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속하고 밑줄 하세요. 자, 예전엔 양수인이 소유자로 봤기 때문에 타인 소유 재물로서 횡령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소유자가 얘가 아니라 얘란 말이에요. 얘. 채권 양도 얘.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유자를 바꿔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양도인 자기 소유가 된다. 꼭 주의하시고. 자, 따라서 이거는 뭐 남의 돈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갖다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포인트 횡령죄가 아니다.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 소유다.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자, 배임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임죄에 가면 우리가 이제 영업비밀 반출 판례들이 쫙 나오죠. 거기서 그 비밀이건 아니건 영업성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만 재산으로서 배임죄 액체가 되는데 역설계 방법으로 쉽게 입수가 가능하다면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한 자산은 아니다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A 회사가 어떤 물건을 발명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고 이게. 딴 데 세워놓으면 안 된다고. 근데 비밀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다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하면은 이거 이렇게 만든 거구나.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걸 역설계랍니다. 금방 할 수 있죠. 예, 금방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역설계가 포인트입니다. 1번.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의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자료 반출하면 배임죄가 되는데 그러려면 그 자료가 영업 비밀이건 아니건 자산적 가치를 가져야 돼요. 자산 동그라미. 그런데 2번 비밀 유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통상적 역설계 세모 분해했다 조립하는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정보였다면 뭐 그렇게 중요한 자산은 아니다. 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지입계약 관련된 판례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자, 지입회사가 있고 지입차주가 있죠. 지입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입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이 됩니다. 일종의 명의신탁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일반 명의신탁은 내부적 소유자는 신탁자고 외부적 소유자가 수탁자잖아요. 근데 이 지입회사 명의신탁 지입계약은 내부적이건 외부적이건 회사가 소유자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회사가 차주, 원래 차와 이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차의 주인이 맡겨둔 그 자동차인데 이 등록되면서 자기 소유라 돼 있으니까 둘 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주가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배신하는 경우가 있고, 차주가 배신하면은 타인 소유 재물에 관한 배신이니까 횡령죄가 됩니다. 타인 소유 재물에 관한 배신, 횡령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회사가 배신하게 되면은 자기 소유물에 관한 배신이죠. 자기 소유물에 관한 배신은 횡령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배임죄가 됩니다. 요게 요번에 나온 판례예요. 자, 또 하나. 자, 자동차를 차주가 점유하고 있는 거를 회사가 훔쳐간 사건이 있고, 회사가 점유하는 거를 차주가 가져간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대표가 직무상 가져가게 되었으면은 자기 소유 물건을 훔친 거니까 관행방이 됩니다. 그리고 차주가 훔쳐온 경우에는 타인 소유물을 훔쳐왔죠. 그러니까 절도가 됩니다. 전부 다 자기 소유, 타인 소유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요 차주가 이제 회비로 지임료를 내요. 그건 회사 소유,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역시 자기 소유물 쓰는 거는 횡령죄가 나올 수 없다는 판례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총 판례가 5개가 있습니다. 자, 105번. 자, 앞에 말 쭉 읽어보시고요. 맨 뒤에 가보면 지입회사 운영자는 타인 사무 처리자로서 배임죄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자기 소유물 배신. 그래서 배임죄다. 씁니다. 자기 소유물에 관한 배신은 횡령죄가 나올 수 없고 배임죄가 됩니다. 자, 그다음 106번. 자, 소유권 취득에 등록에 필요한 타인 소유권을 인도받아 보관한 사람이 이를 사회성 처분에 행정 성립하게 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 등록 명의자일 필요가 없다. 고 봐. 얘가 배신하고 횡령죄가 되기 위해서 등록 명의가 있을 필요가 없죠. 타인에게 등록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 소유권인 차량에 대해서 회사의 운행 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 차주가, 그죠? 차주가 회사 허락 없이 갖다 팔아먹어도 타인 소유 재물 배신이니까 횡령죄가 나올 수 있다. 똑같다. 이겁니다. 자, 다음 이제 담보 관련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해봤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부동산, 동산 팔아먹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자, 먼저 봐야 될 게 그 남의 건지 자기 건지를 봐야 돼요. 자, 남의 거를 관리하다가 팔아먹거나 그러면은 요게 타인 사무 대행자로서 배임죄가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소유물을 파는 경우는 상대방한테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서 배임죄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자기 소유물에 관해서 배임죄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주로 타인 소유 대행이 뭐가 있습니까? 회사 대표, 회사 직원 이런 판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사와 관계없이 자기 걸 팔았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걸 팔면은 무죄가 원칙인데 자기 걸 팔아도 협력 의무 위반으로 배임죄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등, 지, 개, 공 밖에 없죠. 부동산 매매 등기, 지입회사 아까 배웠고, 개주 판례, 공법상 채권. 사법상 채권 안 되죠. 공법상 채권 뭐가 있습니까? 주, 토, 다가 있죠. 그래서 주료, 제조, 토석, 채취권, 다방, 영어권 이렇게 등지계, 공주, 토닥 이렇게 딱 이렇게 없어요. 이거 말고 제가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자기 소유물을 팔 때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려면은 먼저 권리 이전 양도인지 담보 제공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근저당, 양도담보 이런 거 나오면 담보 제공이고, 뭐 팔았다, 양도했다, 매각했다 권리 이전이에요. 두 개 다릅니다. 그래서 올 때는
부동산에 관해서 등지 개공 배임죄가 되고요. 동산 채권 이중양도는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담보 제공할 때 각종 담보 제공에서 채무자는 원래 제가 배임죄가 된다 해서 판례가 싹 다 바뀌었죠. 이제 채무자가 주체가 되면 다 무죄가 된다고 판례가 다 바뀌었어요. 그다음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일 때는 자기 명의 등기되어 있으니까 자기 소유물 배신이거든요. 배임죄가 되고 동산 같은 경우는 타인, 채무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 재물 보관자로서 횡령죄가 됩니다. 채권량도 이런 건 없고요. 채권담보 이런 건 없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지 개공에서 이제 개공 나오죠. 공법상 채권, 주, 토, 닥 이렇게 있고요. 사업상 채권은 배임죄가 안 됩니다. 배임죄 안 돼요. 자, 그 정리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107번 보겠습니다. 자,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 자, 보니까 뭐 회사 대표도 아니고 그럼 자기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물에 관해서 주식 양도에 관한 약속을 어긴 것은 배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지 개공만 제가 들은 거예요. 108번. 자, 수분양권 매매 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수분양권 매도인이면 여기네. 수분양권 권리 매매 매도인이네. 무죄란 말이에요. 무죄. 회사 직원 나오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등지 개공 빼곤 다 무죄입니다. 그 다음에 109번. 자, 맨 앞에 채무자 밑줄 하시고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수익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채권, 채무자, 저당권, 부동산이죠. 여기죠. 무죄. 네,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채무자, 부동산, 양도담보 무죄입니다. 110번의 1번도 자동차 저당법 채무자 무죄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주어가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 동상 저당법 등에 따라서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을 했죠. 저당권 설정을 약정했다면 이 설정자, 제공자가 채무자란 뜻이죠. 채무자가 이 문장의 주체란 말이에요. 무죄. 2번. 공장 저당권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주체로 나와 있죠. 무죄. 111번에 1번. 채무자가 또 나왔습니다. 표도 다 잡아놨어요. 채무자가 담보하려고 동산 양도 담보 제공 무죄. 자, 이번에 주식 양도 담보 설정 채무자 무죄. 112번. 채무자 동산 채권 담보 무죄. 다 무죄예요. 근데 이거 확인하라고 이제 넣는 것뿐입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주어가 누군지를 잡아야 돼요. 그다음 채무자가 금전 채무 담보 위에서 다 무죄란 말이에요. 배임죄 안 됩니다. 자, 114번. 자,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자, 이건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이 있대요. 그럼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채권자가 됩니다. 왜? 가등기를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가등기도 담보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권을 가져온 거예요. 얘가 가등기권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이제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지. 자, 피해자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돈을 이렇게 변제받았어요. 변제받고서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안 돼요. 가등기하면 본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본등기함으로써 자기 소유로 등기가 되었는데 이거로 이제 돈을 변제받았으면 돌려줘야 될 텐데 배신으로 팔아먹었죠? 이게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딱 여기입니다. 여기. 담보권자, 채권자 처분 배임죄.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주체가 채권자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5번. 자, 동산 양도담보는 내부적으로 설정자, 채무자가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관하다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가 되겠죠. 기존에 다 있던 판례들인데 시리즈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6번. 자, 양도담보권자라는 건 채권자죠. 채권자가 하면
배임죄나 횡령 성립하게 되는데 이제 변제기 후에 담보권 실행으로 하게 되면 무죄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변제기 후에 담보권 실행으로 팔아먹었다면 판 것도 무죄고 정상금 소비에도 다 무죄가 됩니다. 117번도 담보권 실행 처분에서 무죄가 됩니다. 자, 118번. 자, 이건 뭐 최신 판례가 아니에요. 최신 판례 관련되어서 다 정리하러 한 번 더 정리해 준 거예요.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선생님 강의 안 들었어도 다 배운 거예요. 누구나 다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한 판례 나왔죠? 배임수혜죄에서 이제 타인 사무 처리자 A라는 타인 사무를 이제 갑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부전 청탁을 받아요. 부전 청탁을 받고 이제 돈을 받겠죠. 자기가 돈을 받거나 아니면 제 3자에게 돈을 주게 하거나 이제 이러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을 맡긴 타인하고 돈을 받는 제3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죠? 갑은 A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A가 돈을 받게 했으면 A한테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가 될 리가 없겠죠. 자기가 돈을 챙기거나 제3자가 돈을 챙겨야 A한테 손해가 되는 행동이 되잖아요. 그래야 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제3자와 요 타인은 다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타인 사무 처리자 A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받거나 제3자 B에게 돈을 받게 했을 때 죄가 되는데 이 돈을 받는 제3자와 일을 맡긴 타인은 같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제 동아일보 신문사가 있었는데 신문사의 기자 갑이 광고업체로부터 부전 청탁을 받았어요. 우리 그 유료 광고 좀 내주세요. 부전 청탁을 받고 돈을 자기가 받아 먹었으면 죄가 되는데 신문사한테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신문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기자가 신문사에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돈을 받겠으니까. 그래서 신문사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118번. 자, 118번. 자, 2016년 개정법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죄가 되는데 이때 제3자에는 타인 사무처를 위임한 타인은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지문자적 기출문제예요. 그러나 만약에 부전 청탁을 받은 재물이나 이익을 유형상 사무처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타인이 재산을 받은 것을 부전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그때 죄가 될 수도 있겠죠. 얘가 신문사로 돈이 들어갔지만 실은 얘가 그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럼 죄가 될 수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 보도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부전 청탁이 된다. 맞습니다. 4번. 그러나 공소회사로부터 각 언론사 계좌로 돈을 받은 행위는 사무처리자가 돈을 받은 행위로 평가할 수가 없고 사무기속 주체인 타인에게 돈이 들어가게 된 경우이므로 기자에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자한테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가 일을 하는 회사로 돈이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회사한테 돈이 들어가겠으니까 제3자랑 타인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9번 참고로 보시고요. 120번입니다. 작물죄. 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취득한 문제가 있는데, 자, 중국에서 A 소유의 물건을 갑이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횡령죄로 취득한 물건은 재산죄로 취득한 재물이니까 작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취득한 경우에도 작물 취득죄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타인 소유권을 침해해서 횡령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 자기 소유라면 횡령죄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타인 소유니까 횡령이 됐겠죠. 그럼 이게
A 소유냐 갑의 소유냐, 민법상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거는 준거법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국제법에서 이제 행위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중국법대로 소유권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법에 따라서 타인소유로 취급이 되었다면 이제 횡령죄의 범죄가 되는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우리 한국법 기준으로 따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자, 작물이라는 것은 재산죄인 범죄를 언급한 재물이어야 되고요. 위법한 행위를 요합니다. 그때 2번. 본범의 행위에 관해서 법적 평가를 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도 우리나라 형법을 기준으로 죄가 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3번.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 재물 보관자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줘야 되는데, 국제사법 규정에 쫓아서 준거법 밑줄 1차적 기준으로 하여 소유 동그라미, 그래서 소유권의 기속관계는 준거법 행위지법에 따라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 범죄가 되는지는 한국법대로, 3번에서 소유권은 준거법대로예요.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4번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캘리포니아에 있던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량 소유권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준거법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그게 횡령죄가 되는지는 한국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손괴죄입니다. 자, 손괴죄는 이제 올해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요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이제 계란을 던졌죠. 이거는 금방 물로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형 침해가 없다고 봐요. 손괴가 아닙니다. 근데 스프레이로 막 낙서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에다가 하는 거는 비가 오면 다 지워지니까 땅의 효용을 침해한 게 아니라서 손괴가 되지 않고요. 건물 외벽에다가 스프레이 낙서하게 되면은 건물 외관을 더럽혔죠. 외관이 흉측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건물 외벽에 효용을 상실했다, 손괴죄가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판례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남해 벽돌집이 있는데 벽돌 3장에다가 그 빨간 레커로 화살표 이쪽으로 가시오 화살표를 썼단 말이에요. 이 정도라면 건물 외관상 미관상 침해가 많지 않다, 손괴가 아니라는 판례가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이거 주의해서 봐야겠죠. 자, 121번. 자, 계란 던졌죠? 계란 세모. 이건 손괴죄가 아니고요. 그 다음 122번. 스프레이 뿌렸습니다. 건물 외벽이죠? 외벽 동그라미. 이건 손괴죄가 되고요. 123번도 스프레이인데 도로 바닥입니다. 도로 세모. 손괴죄가 아니고요. 124번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경계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 석축 등 3개 빨간색 라카를 사용해서 화살 세모. 이 정도라면 석축에 효용을 치면은 정도 이라도 단정하기 어렵다, 손괴죄가 아니라 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사회적 법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범죄 단체와 집단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둘 다 조직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통솔 체계가 있으면 단체고 없으면 집단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해당된다는 게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이 하나가 단체라고 봤고요. 자, 무등록 중고차 매매는 집단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무실이 있고 여기 큰 이제 중고 자동차를 이렇게 보아도 외부 사무실 하나 또 있었는데 이 내부 사무실과 외부 사무실이 바로 연락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통솔이 되진 않았다 봐가지고 집단이라고 봤습니다. 자, 125번에 1번. 자, 형법의 범죄 목적 단체 밑줄. 자, 단체란 특정 다수는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계속된 결합체로서 통솔책이 있어야 됩니다. 통솔 동그라미. 자, 2번. 자, 범죄 목적 집단 밑줄. 집단이란 통솔책에는 필요 없죠? 통솔 세모. 근데 뭐는 필요하대요? 조직적 구조는 갖춰야 되죠? 조직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 잘 바꿉니다. 통솔 체계도 필요 없고 조직성도 갖출 필요가 없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단체가 된다는 판례가 126번에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있습니다. 통솔책이 있었으니까 단체가 된다고 봤고요. 그 다음 127번은 집단입니다.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가 괄호치고 외부 사무실 써 있죠. 이 사무실이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 사무실에서 통솔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다 괄호친 이유가 뭐냐면 이미 기출문제에서 외부 사무실을 써주면은 참 풀기 좋을 텐데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매매 상가 외부에 있구나 이렇게 알고 풀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128번입니다. 자, 범죄단체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처법 위반의 단체 등 공동 강요죄하고 단체 활동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봤죠. 자, 단체를 조직 가입하고 활동까지 조직 활동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포괄일제. 그다음 여기서 이제 어떤 별도의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뭐 공동 강요라든가 사기죄, 이렇게는 이제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이거죠? 실체적 경합범 그런 말이에요. 자, 또 공공의 신고에 관한 죄로 들어가겠습니다. 129번입니다. 자, 129번 1번은 뭐 명의신탁 일반론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주식을 명의신탁한 피고인이 신탁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수탁자 명의 증권거래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제출했습니다. 자,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 신고를 한 행위가 공법상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빨리. 자, 이 사건이죠? 볼까요? 자, 갑이 신탁자고 A가 수탁자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 부탁을 하고 A는 부탁을 받은 사람. 무슨 부탁을 했죠? 명의 대여로 부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 얘가 명의를 빌려 쓰는 차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갑이 부탁해서 A의 이름을 빌려 쓴 사람이고 A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 명의대 확정이기 때문에 A가 자기 이름을 써도 좋다는 허락을 한 거예요. 자, 따라서 갑이 A 명의 문서를 쓰더라도 허락을 받은 거니까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자, 허락을 받아서 쓴 경우는 양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이제 어떤 때 죄가 될 수 있어요? 얘가 명의 대여를 철회했을 때 또는 반대했을 때 철회에도 불구하고 썼다면 그땐 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특별한 말이 없으면 허락받은 이름을 썼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문서가 만약에 사문서였다면은 사인 간의 문서였다면은 뭐 사인 간의 어떤 계약에 따라서 써도 무죄가 됐을 텐데 이게 공문서 아니냐, 공적인 관계 아니냐, 공적인 문서, 공문서는 아니나, 그죠? 과세 표준 신고서는 개인이 신고하니까 사문서예요. 사문서 공문서는 아닙니다. 근데 공적인 용도의 문서 아니냐, 나라에 제출하는 거 아니냐, 이럴 땐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판례는 똑같다. 똑같이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0번입니다. 자, 13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보감 장치 있죠? 그래서 거기 비밀침해죄 조문에 관한 내용인데, 자, 2번 가볼까요? 자, 헌법 316조 2항 소용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보안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투매체 기록을 자,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밑줄, 자, 기술적 수단 이용해서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한 규정인 바 전자기록 등 투매체 기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안 했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316조 1항하고 2항 판례가 간만에 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 1항의 비밀 침해죄는 그 편지를 뜯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밀이 편지에 이렇게 봉합이 되어 있는데 보지 말라고 어떤 비밀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1항은 그걸 뜯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 제가 되는 게 비밀 침해죄고 2항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내용을 알아내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그 비밀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1항은 추상적 위헌범이고 2항은 침해범이에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기본을 알아야 설명이 되니까 기본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특수매체 기록으로서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인데 봉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지 말라고 어디다 잠금 장치를 둔 적이 없단 말이에요. 특수매체 기록을 아무데나 그냥 뒀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상관없이 아무데나 뒀다가. 그래서 봉함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수단을 이용해서 알아냈다 하더라도 봉함이 안 돼 있으니까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비밀도 남들 보지 못하게 자물쇠를 잠가 놓든가 서랍에 잘 넣어두든가 하면은 보호가 되는데 아무나 볼 수 있게 아무데나 둬버리면 누가 가서 보더라도 비밀 침해가 아니야 이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봉함이 돼 있는 것만 보호되는 겁니다. 131번.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익체된 문서는 작성면에 명시가 돼 있어도 되고요. 누군지 알면 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지 뭐 윤석열 안서돌이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이름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132번. 이것도 이제 이미 좀 지난 판례인데 3.1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넣어놨어요. 자, 공무수탁사인 공적인 일을 부탁받고 사인의 일을 할 때 법률에 따라 공무원 의지가 되는 거는 뇌물죄밖에 없죠. 나머지 뭐 문서나 업무나 이런 나머지 분야는 전부 다 계획에 따른 대응으로서 사적사무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공무방해가 아니라 업무방해예요.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가 됩니다. 그런 판례들이죠. 자, 따라서 132번.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의 위탁, 자, 위탁 빗줄 하시고 부탁을 받아 이제 쓴 올바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이제 뇌물죄가 아니라 작성죄를 묻고 있기 때문에 공전자기록이 아니라 사전자기록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133번. 자, 이것도 예전 판례인데 한 번 더 주의하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자, 회사로부터 포괄적 권한 위임받은 대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이니까 회사 명의를 써도 위조가 안 돼요. 근데 대표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사람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회사 대표가 갑이랑 을이랑 두 중복된 대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얘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한테 원래 권한이 있는 회사로부터 포괄임받으면 권한이 있는 건데 회사로부터 임명받은 대표로부터 또 포괄 권한을 받으면 얘는 중복된 대표로서 권한이 없어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돼 있죠? 그런 문구 나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1개년 최신 기출에 관련된 사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자, 1번. 주식회사 적부한 대표회사라더라도 그 권한 포괄을 위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회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회사로부터 회사가 아니라 대표로부터 포괄 권한 위반하는 사람은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명의를 쓰게 되면 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대표회사로부터 개별 구체적 권한 위반받는 사람은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위조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김 과장, 내가 대표인데 바쁘니까 네가 부산 가서 출장 가서 일 좀 하고 와. 이렇게 이제 업무를 특정해서 맡긴 거는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야, 김 과장, 네가 나처럼 네가 대표해. 그러니까 대표의 모든 권한 포괄임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자, 그런 뜻입니다. 자, 134번. 자, 134번은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있는데
내용을 고쳤어요. 변경. 고치면 변종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쳤는데 그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왔습니다. 없던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위조죄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나오면. 근데 읽어보니까 동일성의 유지가 또 되고 있대. 그럼 변제로 푸는 겁니다. 또.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자, 1번 보니까 공문서 변조죄는 권 없는 자가 공문서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자출하게 했다 써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경 그럼 고쳤다 변조로 풀어요. 근데 중요 내용을 변경해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왔다 이렇게 나오면 위조로 풉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처럼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 변경이었대요. 새로운 증명력 있긴 하지만 그럼 또 변조가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신분증이 있습니다. 신분증에 사진과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이름을 변경 고친 거예요. 그럼 새로운 증명력이 생겼죠. 근데 이사 위패백 이름 사진 위조 백지 폐기된 거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는 없었던 가치를 새로 만드는 거라서 요 새로운 가치로 만들면서 위조죄가 된단 말이에요. 위조죄. 자, 근데 등기상 전부 증명서 열람일시를 변경했습니다. 자, 등기 증명서가 이렇게 있는데 동작구 등기소가 발행한 등기 증명서예요. 근데 거기 날짜가 2021년 11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가 요 5를 지우고 7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럼 내용 변경이죠. 그러면 이제 날짜 증명에 관한 새로운 증명이 생겼다 이거예요. 하지만 명의자가 바뀐 건 아니죠. 명의자가 바뀌지 않았으면은 동일성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변조가 됩니다. 변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순서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꿔서 새로운 증명령이 나왔는데 이름 사진이면 위조고 기타 등등 같은 경우 이름과 사진이 바뀌지 않았으면은 동일성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변조가 됩니다. 자, 그 문구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사건은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서 위조가 아니라 변조가 된다 본 거예요. 변조. 잘 나오죠? 135번입니다. 자, 허위 작성의 허위라는 거는 이제 사실에 거짓이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사실에 거짓이 없었던 거 과세표준, 건축, 어업, 영업용이 있었죠? 그래서 영어, 건과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기성검사 조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원래 기성검사 조서는 조사 서류이기 때문에 현장을 현장에 가서 현장 실사를 거친 다음에 사실관계를 쓰는 문서예요. 원래. 그래서 원래 조사 서류 그러면 원래 사실관계 쓰는 문서가 되기 때문에 거짓이 있으면 원래체가 되는 거예요. 원래체가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공사 실시하는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제가 안 됐던 거예요. 이 사건에서만. 그래서 이런 문구가 꼭 나와줍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 시행한 교량 공시 현장 감독관인 피건이 현장 반입되지 않아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량 구조물인 주탑이 100% 잘 읽으세요. 국어 문제입니다. 100% 제작되었음을 전제로 밑줄 전제로 공사 전체 기성고 비율과 기성 부분 준공액을 산정 기재한 조서를 기재하였으나 위 조사에는 위 기존 적용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즉 주탑 등 자재 제작 및 현장 반입 여부 기성공사 실시 합격 여부에 관해서 기재가 없었다면 허위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주탑이 있겠죠. 주탑이 있고 보조탑도 있고 광장이 있고 이렇게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기성검사 조사라는 게 이미 기자죠. 이미 완성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냐 이거예요. 얼마나 진행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아직 주탑이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조탑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보조탑 하나 완성됐고, 이제 아직 광장은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주탑도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탑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if 가정. 자, 보조탑이 20%, 얘가 20%, 얘가 30%, 광장까지 하면 얘가 30%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완성되면 100%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하고 얘는 완성이 되었고 얘랑 얘는 완성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공사는 지금 현재 40% 진행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썼다고요? 주탑이 만약에 완성된다면 if 만약에 완성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주탑이 완성이 된다면 가정해보니까 전체 중에서 그럼 70%가 완성되는 게 됩니다 라고 썼다고. 그렇게 썼다고. 주탑이 완성됐습니다 라고 쓴 게 아니고 이해되죠? 주탑이 완성됐습니다 라고 쓰는 건 허위 사실이에요. 근데 주탑이 완성됐습니다 라는 사실을 쓴 게 아니라 주탑이 만약에 완성된다면 전체 공정률은 70%가 됩니다 라고 썼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실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자, 136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키워드가 보시면은 그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상황 파악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생각 세모. 자기 생각을 쓴 거지 사실의 거짓은 없잖아요. 자, 137번. 피고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 통장을 유통시키려는 범죄 이용을 목적으로 허위 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에 신청을 입력하게 하였을 때 피고인이 실제 유한회사 설립하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상 절차를 진행했다면 부실기재가 아니다. 맞죠? 내가 회사를 설립할 생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고 등기하는 거는 거짓이 없잖아. 회사 설립할 거 맞거든. 근데 이제 이게 범죄 목적에서란 말이야. 그럼 범죄 목적이면 그 범죄가 또 다른 죄가 되는지 별개로 하고 또 회사 설립에 관해서는 거짓이 없으니까 죄 안 된다 겁니다. 자, 그런 말이고요. 138번. 자, 위조죄가 성립해야 행사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 모임에 대표 선출된 다음에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행정용 봉투에 한글과 한자를 오려 붙여서 그 도장을 찍은 다음에 촬영한 사진 파일을 단체 대본에 게시한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있으면 글씨를 막 오려 붙였어요. 자, 오려 붙인 거는 가짜 티가 나기 때문에 위조죄가 성립할 수가 없죠.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사죄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죄명이 뭡니까? 위조된 문서 행사죄잖아요. 그러면 문서로서 위조가 된 걸 행사해야 죄가 성립할 텐데 위조되지 않은 문서를 행사했으니까 죄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2, 3이 다 돼야 죄가 되는데 2, 3이 돼도 1번이 안 되면 죄가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위조가 안 되면 행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9번.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 세무하시고 이건 이미 출제가 이미 여러 차례 됐습니다. 자, 파일은 이제 문서가 아니다 봤고요. 자, 140번입니다. 자, 요거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서 공문서라는 거는 진정한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신분증이 대표적입니다. 자, 근데 부정행사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기 거를 자기 거로 자기 신분 확인을 위해 쓰면 제가 안 돼요. 남의 것을 남의 신분 확인서도 제가 안 돼요. 자기 거를 자기 거로 써도 제가 안 되고 남의 거를 남의 거로 써도 제가 안 돼요. 그럼 제가 되는 건 뭡니까? 남의 거를 자기의 신분 확인에 쓰든가 자기 거를 남의 신분 확인에 쓰든가
이건 제가 안 된다고 이거. 아, 내 걸 내 거로 쓰거나 남의 걸 내 거로 쓰면 뭐가 제가 돼? 남의 걸 자기 거로 쓰거나 자기 걸 남의 거로 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넣은 판례는 이겁니다. 자, 140번 1번. 자,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거를 권한 없이 남의 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문서 본래 용도의 사용, 본래 용도가 자기 거 확인으로 쓰지 않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본래 용도 아니라 했으니까 다른 용도를 말하겠죠. 그래서 남의 거를 남의 거로 쓰는 거예요. 그럴 땐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시가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발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장애인 표시는 장애인을 위한 겁니다. 장애인. 따라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거를, 그 말이에요. 남의 거를 자동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등 사용자 등 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을 합리적 기단상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했다는 것만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걸 남의 거로 쓴 거죠. 자, 장애인 주차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주차를 할 때 나를 장애인으로 대우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장애인이고 장애인 A의 주차증이에요. 근데 갑이 이거를 자기 차에다가 비치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장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야, 넌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증을 차에다 비치했어? 넌 공문서 부정행사죄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A명의 주차증을 자기 차에 둔 것은 나도 장애인입니다. 나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장애인으로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장애인 주차증의 본래 목적은 나 장애인이니까 날 도와주세요가 본래 목적이에요. 근데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지. 그냥 불법 주차하려고 한 거예요. 불법 주차하려고. 장애인 그 구간에다 주차하려고. 그러니까 불법 주차하려고 한 거지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의 거를 본래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불법 주차 용도로. 그래서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냥 범칙금 떼면 되는 거예요. 범칙금. 범칙금 떼고 불법 주차다 이건. 그래서 불법 주차 범칙금 떼면 되는 거지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팔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국가적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주 다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국가적 법익에서 이제 직무유기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기간제 교사가 있었는데 일을 안 끝내놓고 이제 기간이 맞춰진 사건이에요. 자, 거기 141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자, 기간제 교사인 피고는 있었는데 채점할 답안지를 받은 날은 11월 14일이고요. 그다음 임기의 종료일은 3일 뒤인 11월 17일이었습니다. 자, 학사 일정상 성적 처리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마치기로 예정한 날은 11월 24일입니다. 이때까지 마쳐야 되는 거네. 자, 근데 이 사람이 임기 종료 후에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4일 날 답안지를 받았으면은 14, 15일 날 채점을 해가지고 못해도 16일 날은 학교에 줘야 돼. 줘야지 이제 거기서 채점 결과를 분석해서 데이터 만들고 성적 처리해서 이때 최종 발표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17일 되니까 학교를 나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왜 해야 될 일 안 했냐. 직무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삼은 게 뭐냐면 요 최종 결정하는 날짜가 그 전이었다면 11월 16일까지 꼭 끝을 내야 되는 일이었다면 그걸 안 하고 그만둔 게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나는 날짜는 여기잖아요. 여기. 끝나기 전에 그만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유기가 아니다 본 겁니다. 요 뒤에 17일 날 어차피 끝나는 날이니까 그만둬도 제가 안 되고 18일부터 19, 20, 21, 22, 23, 24 이게 충분히 날짜 충분하지 않냐 그만두고도. 그래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읽어보니까 임기 종료 이후에 성적 처리에 관한 최종 업무 종료일은 11월 24일 이후까지 채점에서 인계하지 않았지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일은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직도 그만둔 다음에도 시간 많이 남아있다. 직무유기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142번입니다. 자, 140은 직권남용죄죠. 이것도 이제 뭐 직권남용죄라는 건 이제 직권을 남용하여 하고 싶은 권리를 못하게 방해하거나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에 거 아래 거 별개 구성 요건이죠. 그래서 검사가 이것도 입증해야 되고 이것도 입증해야 돼요. 별개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말이 쭉 써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143번. 자, 143번은 그 중에서 이제 의무 없는 강요인데, 자, 공무원이 을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강요했어요. 근데 만약에 공무원이 사인한테 일을 강요하면은 사인은 공무원 말을 들을 의무가 없거든요. 바로 부당한 강요로서 직권남용죄 바로 성립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일을 강요했다면 그거 나눠서 봐야 돼요. 직무 범위 내에서 빨리 하라고 독촉한 것은 제가 되지 않고 절차 위반에 위법이 있을 때라면 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143번의 1번. 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야, 일을 좀 도와라. 이건 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되지 않고요. 자, 보조 세무. 그다음 꺽쇠 2번. 자, 그러나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 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 관여를 고유한 권한과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절차를 위반하여 위반 동그라미. 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반해서 하래. 이건 의무 없는 일 강요하는 거예요. 그죠?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144번. 자, 퇴임 전 공무원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 집에 계속됐다 인정할 만한 특별성이 없다면 퇴임 후에 범행이 공범될 수가 없죠. 그래서 퇴임하고 나면은 신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가담해봤자 공범될 수가 없습니다. 자, 145원부터 이제 그 권한범위 내냐 아니냐에 관한 판례들이 천에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145번. 자,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 인사 담당 검사 갑으로 하여금 경력 검사를 전보 발령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안 됩니다. 너 저 광주로 내려가, 너 강릉으로 가, 전보 발령시킬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146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승진 후보자 명부상 후보자 중에서 이 사람이 승진 대상자를 여기 없나? 자, 승진 대상자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결정해도 됩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역시 권한이 있는 사건이었고요. 딱 빠져있는데 권한이 있었고요. 147번. 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관련되어서 배점 방식을 변경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동통신 사업을 삼성에게 줄지 LG한테 줄지 정통부 장관이 결정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019 회선을 그 LG한테 줬죠. 삼성 그 통신 사업 안 하고 있죠? LG한테 줬잖아요. LG한테. 그 재량이었다고 합니다. 자, 148번. 자, 전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530단 정치관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530단장에 대한 신청서를 보고받은 후에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청와대 한번 물어봐라. 예, 전 국방부 장관인데 얘를 구속을 할까요 말까요?
자기가 이제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하기 전에 야 청와대 한번 물어봐. 청와대 뭐라고 하나.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대통령이 뭐라 하니까 거기에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걸 결정할 권한이 있으니까 청와대한테 물어보건 말건 국회에 물어보건 친구한테 물어보건 남한테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제 권한 범위 내에서 했다. 제가 안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다음 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들이 나오면 이게 다 권한 범위 내에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권한이 있더라도 그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면 제가 들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149번 교육감이 있어요. 교육감이 뭐 후보자 추천할 권한이 있겠지. 자, 근데 거기 키워드 잡혀 있죠. 권한이 있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죠? 여기 권한이 있긴 있어.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을 권한은 부당한 조사 되겠지. 그 말 때문에 제가 되는 거예요. 자, 150번. 자, 해군 본부 법무실장인 피고인이 국방부 검찰 수사관 갑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와 관련되어서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피고인은 법무 업무 전반에 관하여 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자로서 사법 처리 중요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을 일반적 권한이 있겠지. 권한이 다 권한이 있어요. 있는데 검찰단 내부 수사 검찰 내부 수사까지 보고받을 의무는 할 의무 없었단 말이에요. 답이 써 있죠. 검찰 내부 수사까지 보고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면 의무 없는 일 가는 거 된단 말이에요. 답이 써 있죠, 이렇게. 자, 그다음 151번. 자, 시장인 피고인 갑이 시장이 인사관리 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열 명부 및 평정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자기가 권한이 있긴 하지만 법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법에서 순위가 정해져 있대. 근데 마음대로 자기가 이렇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무슨 짱짱짱이 나올 때 이러이러한 걸 했다 그러면 다 권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개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그 범위를 부당히 남용했다는 문구가 답이 지문에 써 있어요. 지문에 다 써 있습니다. 읽어보고 요 문구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요 문구를 찾아내서 요 문구가 있으면 정답 제가 된 대로 딱 찾아내면 됩니다. 예, 답을 골라내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15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A구청장 제2중회당 갑과 B의 주택과장 제2중에 을이 있는데 공모에서 그 답이 써 있잖아.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도 아니잖아요. 조합원도 아닌. 조합원 아닌 자를 선별했으니까 이거죠. 대상이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를 자격증 뽑아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이제 옛날 판례긴 하지만 최근 기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리해 준 겁니다. 자, 153번.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하죠. 벌써 출제되긴 했는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할지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경찰관이 A하고 B를 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한테 반항하고 있어요. 네,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그랬구나 이게. 그래서 경찰이 갑을 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3명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하는 공무는 하나지만 사람 수로 따지죠. 사람 수로 따져서 공무집행 방해죄 3개라고 보죠. 사람 수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경찰이 일반 A한테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권에 걸린 사방이제. 이때는 이제 상대방이 A, B, C 3명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1명이거든. 공무원 1명. 그럼 이제 공무원이 국가 사무 하나를 수행하면서 여러 명을 부당한 일을 시켰다 하더라도 전체 공무는 하나같이 매가 됐다고 봐서 제가 한 개가 됩니다. 그죠? 공무방해죄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나눠보는 건데 직권남용죄는 공무수에 따라서 공무원 사람 수가 아니라 공무 일의 수에 따라서 일이 하나면 상대방 여럿이더라도 포괄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자, 154번입니다. 자, 비밀누설인데
공무원이 직무에서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 관련성,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직무 세무, 직무상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건 이제 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람이 제3자한테 누설될 게 예상될 수 있다면 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외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155번도 2019년 판례인데 이것도 예전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를까봐 넣어놨어요. 4.0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책 내용들입니다. 자, 삼성재단 사건이죠. 삼성하고 그 최순실 딸 정유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삼성재단에서 그 경주용 말 73억 원어치를 그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줬어요. 가지라고 준 거면은 이 말이 뇌물이고요. 빌려준 거면은 말이 뇌물이 아니라 빌려 쓴 사용 대가가 뇌물됩니다. 근데 판례 이쪽으로 봤죠? 이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말을 뇌물로 봐가지고 필요적 몰수증을 했던 사건이에요. 자, 155번 1번. 자, 뇌물수수라는 것은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공여는 주는 것이다. 취득이라는 것은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면 되는 것이고 법률상 소유권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봤죠. 자, 여기서 이제 말을 받은 정유라 측에게 형식적 등록은 없었어요. 근데 사실상 처분권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소유한 것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2번. 뇌물 수호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있다면 물건 자체 뇌물이다. 그래서 자, 법률상 등록은 정유라 측이 아니라 삼성재단 측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빌려준 거 아니냐? 아니다. 반환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네가 처분권을 가지게 된 것이고 말을 뇌물로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뇌물 수호자가 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실질 사용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을 이익하거나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해서 형식적 소유권을 유보한 것이라면 그 물건이 뇌물이다. 그럼 너는 사실상 처분권을 받았는데 왜 등록을 안 했니? 왜 등록을 삼성 이름을 해놨니? 삼성이 관리하고 세금 내고 다 해주려고 삼성이 등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환받지 않을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라면 말이 뇌물이다. 그래서 이쪽 위로 봤습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가지라고 준 거로 봤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뇌물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필요적 물수충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 판례도 4.1에 수록이 다 되어 있는 판례들입니다. 자, 이제 공무원이 명단을 제공해가지고 이 사람이 택배를 이렇게 발송해 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택배 그 발신인이 공무원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이 제3자는 이 공무원이 보낸 줄 알겠죠? 이렇게 보낸 줄 알겠죠? 그러면 뇌물 수수자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무원이 보낸 줄 알기 때문에 명의가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네가 받아서 준 거랑 똑같다 봐가지고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아니라 단순 수뢰죄가 된 겁니다. 만약에 발신자 명이 뇌물 공여자 이름이었다면은 얘가 누구지? 이 사람 이름에는 얘 이름을 썼네. 그럼 얘가 보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공무원이 시켜서 제3자로 하여금 뇌물 수수하게 하는 범죄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겠죠. 공여자 명의라면. 근데 공무원 명의니까 얘가 보낸 줄 안단 말이에요. 뇌물 수수가 됩니다. 자, 그런 말 써있죠. 뇌물 공여자가 공무원 뇌물 수수자가 제공한 명단에 따라 택배를 발송했는데 그 뇌물 수수자 명의 공무원 명의로 발송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준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 뇌물 수수죄가 아니고 단순 뇌물 공여죄와 단순 수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157번입니다. 자, 이것도 예전 판례인데 중요하죠, 이것도. 예전 판례 너무 많이 싫은 것 같아요. 그 예전 모를까봐 그죠? 예전에 공부 좀 쉬었다가 그 승진은 공부를 좀 한 2, 3년 쉬었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모를까봐 좀 옛날 것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꼭 보고 가셔야 되는 것들.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복습이다 생각 또 보면 되니까요. 자, 이제 이 사건입니다.
자,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한테 부탁해서 제3자한테 돈을 주게 한 거예요. 만약 부탁해서 자기가 직접 돈을 받으면 129조 1항의 단순수뢰죄,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돈을 주게 했으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의뢰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랑 갑이는 을이지 이거. 을이랑 병이 공동 전범이고 한패거리이거나 을이 병한테 생활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병이 대리인 사적을 하고 있다면 결국 을이 병한테 줘야 될 거를 갑이 대신 준 거가 되기 때문에 둘은 전부 다 공동 한패거리로 단순수뢰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동 전범이면은 을하고 병은 단순수뢰죄가 되는 거고, 공동 전범이 아니라 단순 교사 협의의 교사방조라면 이건 완벽한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공동 전범이면은 이거, 교사방조면 이게 됩니다. 그걸 줄 알아야 되죠. 이거.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제3자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해서는 이게 뇌물이라는 거를 병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얘가 뇌물인 걸 알았든 몰랐든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 사람한테 돈을 주게 한 의뢰죄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교사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뇌물인 걸 알아야죠. 그래서 몰랐으면은 불가버리고, 고아원 이런 데였으면 불가버리고, 뇌물인 걸 알고 받았던 정유라 같은 경우는 교사방조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7번에 1번 보면은 맨 뒤에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죠? 을에게 제3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하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게 뇌물이라는 것을 병이 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알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굵은 글씨. 공무원과 공동 전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 수수죄가 될 뿐이지 제3자가 아니다. 공동 전범은 공무원과 한패거리이기 때문에 을하고 병의 죄를 단순 수뢰로 잡아야지 공동 전범을 제3자라고 잡으면 안 된다. 교사방조는 제3자가 될 수 있어요. 공동 전범은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3번. 근데 금품이나 이익정보에 관해서 뇌물수수죄 공동 전범 성립한 다음에 누구한테 계속되는지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을하고 병이 공동 전범이면은 공동 책임이니까 얘가 돈 받아도 같은 죄고, 얘가 받아도 같은 죄고, 그다음 누가 쓰든 분배, 누구한테 분배가 되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이렇게 있는 얘기죠. 자, 이건 뭐 다들 이해했을 거로 보는데 그 처음 알았던 분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58번입니다. 자, 158번. 자, 158번은 이제 그거죠. 자, 131조 이제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수뢰 후 부정처사죄고 2항은 부정처사 수뢰죄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뢰 후 부정처사 후 수뢰하면 이때 위에 거야 아래 거예요?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위에 거로 보는 겁니다. 네, 팔립니다. 팔레. 이렇게. 그래서 이 항이 부정처사 수뢰가 되려면은 수뢰 없이 부정처사부터 하고 돈을 받아야 이 항의 죄가 되는 거예요. 먼저 돈을 받았다면은 그다음 돈을 받은 게 한 방에 다 받건 부정처사 전후로 나눠 받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팔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58번에 2번. 따라서 단일한 범죄사. 중간부터 보세요.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자, 천천히 보세요. 차근차근. 최후의 부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뇌물수수 행위도, 이렇게 돼 있죠. 행위도 최후의 부정행위 이전에, 최후의 부정행위 이전에 받은 수뢰죄와 함께, 이거랑 둘이 함께, 그 말이죠. 둘이 함께 수뢰 후 부정처사죄, 퍼갈일죄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고무방해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번은 이제 적법한 공무에 대한 방해라는 사건이고요. 160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61번도 그렇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6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63번. 자, 얘가 이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갑이 그걸 방해했어요. 방해하다가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논점. 자, 갑의 죄는 공무집행 방해 상해죄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형법에는 공무방해 상해죄라는 죄가 없어요.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는 있지만 이런 죄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가 없으니까 죄를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상적 경합범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근데 공무가 위협한 공무로서 보호가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고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고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성립하지 않는데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요건 위협성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고무방해가 안 되는 이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돼서 제가 안 되는 거고, 상해죄는 구성요건에 해당은 되지만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이거. 자, 그런 말이 써있죠. 3번 1번. 고무방해죄는 구성요건이 조각되고 상해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써있습니다. 자, 164번입니다. 자, 위계 공시방이 되는 경우 두 문자 있죠. 공증 변시 타입. 그래서 일반 사인들이 속이면 제가 안 돼요. 공무원이 속여 제가 됩니다. 사적 증명서로 속여도 안 믿어져요. 공적 증명서로 속여 믿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호구부랑 관청 승인서 판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여권 판례가 나왔어요. 이것도 공문서입니다. 일단 변호사 접견 판례가 있었는데 비교 판례가 하나 나왔고요. 공무원 시험이고 타인의 혈액순환 진단서 깜빡 속죠. 사경지 활동도 포함해서 공무가 보호되는 겁니다. 공증 변시 타입. 자, 이제 감시 단속을 피해서 금진품을 반입했습니다. 이거 위계가 아니죠. 위계라는 건 사람을 속이는 건데 사람을 속인 게 없잖아요. 그죠? 자, 10분 지각했습니다. 10분 지각했다고 사람 속인 거 아니죠? 규칙을 어겼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런 말이 나옵니다. 154번에 1번 감시 단속을 피한 경우만으로 위기가 아니다. 2번 금지 물품 교도용실에 반입해도 위기가 아니다. 3번 녹음 장비를 구치소 반입해도 단순 규칙 위반일 뿐이고 사람을 속인 적이 없다.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는 그 건조물 침입죄 논점도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인데 녹음 장비를 몰래 숨기고 들어왔거든요, 구치소에. 근데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몰래 담을 넘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통상적 허락을 받은 출입 방법이죠.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도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155번. 자,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장 선거를 할 때 서면으로 합의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 뭐 100명이 있는데 의장을 추대할 때 야, 우리 누구 A를 밀어주자. 그래서 합의해서 뽑은 거예요. 어차피 자기한테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뭐 합의해서 뽑아주면은 비밀 투표원 측에 침해될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위계 공시방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166번. 자, 서울구치소 수감된 미결수용자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변호인 접견을 가정해서 개인적 업무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자, 구치소 내에서 그 변호사하고 변호인하고 구치소니까 여기 미결 수용자하고 변호인하고 둘이 접견을 합니다. 접견할 때 이제 교도관이 밖에 나가 있어야 되죠. 밖에서 볼 수는 있어, CCTV로. 근데 뭐 하는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둘이서 이제 가방으로 가리고 CCTV를 가리고 뭔가 휴대폰을 주고받으면 아무리 충분히 심사해도 손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은 위공심판 원래 되는 겁니다. 원래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은 이 안에서 CCTV를 속인 적은 없고 개인적인 업무를 시켜가지고 교도소 밖을 나가서 개인적 업무 심부름을 하는 사건이에요. 심부름을. 자, 사안이 다르죠?
이건 이제 채 안 된다 봤고요. 자, 그다음 167번은 여권 사건 나왔습니다.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에 여권이 우리나라 공적 증명서잖아요. 그래서 공적 증명서를 제출하니까 깜빡 속죠. 제가 된다고 봤고요. 자, 그다음에 168번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소방서나 경찰관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위계 공직방도 선입하고 경범죄 위반도 됩니다. 근데 그 위계 공직방이 더 큰 범죄이기 때문에 경범죄 이거는 흡수가 돼서 없어진다 봤습니다. 자, 경범죄 세모하시고 흡수가 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신 판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